한국에 살면서 저도 모르는 억압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나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누군가 눈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왜 이렇게 튀어? 관종이야? 막 이러지. 세상에 튀는 건 없어요. 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저희 춤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신선하게 보이거나 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춤이라서 멋있는 춤을 추기보다는 땀을 많이 흘리는 걸 전 추구해요. 그게 모두가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사실은 작업의 재미거든요. 내가 선택한 게 정확하게 모두에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 재밌고 그 순간에 내가 이걸 믿고 가는 일도 재밌고 결국에 답은 나오는 거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스포티파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가장 먼저 만나는 건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이죠. 누군가 그건 틀렸어, 이게 맞아 라고 하면 괜히 주눅이 듭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면 망설이게 되고요. 세상에 있는 단어로 내 일과 삶을 정의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불안해지죠. 이런 순간을 대차게 뚫고 나의 소신껏 나아가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들에 온몸으로 질문을 던지며 살아온 분을 모셨습니다.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김보람 예술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라고 이제 무용도 하고 춤도 추고 지하에서 연습하는 그런 단체의 예술 감독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채널 중에 최초로 선글라스를 끼고 오셨는데 그렇죠. 약간 시그니처 복장일까요 오늘? 이게 선글라스 끼면 좀 말이 편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네네. 아마 저희가 이제 작품에서도 그렇고 뭐 영상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항상 선글라스를 끼는데 그게 좀 뭔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워낙에 몸으로 말을 하시는 분이라서 네.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토크 프로그램에 네. 최초로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네. 긴장이 되시나요? 긴장이 많이 되고요. 사실 저의 패턴이 네. 아침에 항상 몸을 풀어요. 한 9시 반에. 근데 오늘 이제 그 몸을 못 풀고 이제 여기에 일찍 와 있잖아요. 나오느라고. 네. 그래서 오늘 집에서 걸어왔어요. 한 1시간 정도. 네. 하면서 좀 긴장을 푼다고 왔는데 여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긴장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러시구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근데 무대 오르실 때는 전혀 긴장 안 하시잖아요. 아니요, 긴장되죠. 아, 그래요? 너무 긴장돼요. 이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그게 이제 아이러니죠.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잘하고 싶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시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앰비규어스 팀이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춤추고 이런 팀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 인기가 있는 팀이잖아요. 관광공사 영상이나 뭐 이제 콜드플레이와 협업 때문에 조금 유명해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이제 한 몇 년 지나가지고 네.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범 내려온다. 그 영상 아마 다 기억나실 텐데 이날치 팀과 같이 협업해서 관광공사 영상을 엄청 맛깔나게 촬영을 하셔서 거기서 이제 댄스를 했던 그 댄스팀의 예술 감독님이 지금 나오신 거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이거를 앞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저희의 본업이 아니라 네. 본업은 이제 무용이나 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부업 아니면 취미생활. 협업이었죠. 네네. 취미생활처럼 사실 협업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잘 되는 바람에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이제 조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만 하는 단체로.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런 활동을 자제하고 원래 저희가 하던 어떤 무용 작업에 네. 항상 하다 보니까
그런 소개를 잘 안 해요. 그쵸. 뭐 제가 법내려온 나무를 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도 그런 걸로 이제 많이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좀 그분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렸고 네. 오늘은 그래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러면 춤을 추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세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췄으니까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네. 이제 전문적으로 춘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가수 백업 댄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한 20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네. 네, 20년 넘게 춤을 추고 계신데 방송 쪽도 일을 하시고 현대무용도 하시고 지금 앰비기어스 팀을 이끌면서 다양한 실험적인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처음에 아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추시기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췄는데 그냥 좋아서 계속 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고향이 완도예요. 네, 그래서 네. 서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TV로만 보던 댄서의 공연을 한번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뒤로는 이제 챕터가 넘어간 것처럼 전에는 그냥 좋아서만 했고 그걸 본 이후로는 이걸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챕터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서울로 올라오려고 노력을 했고 올라와서 이제 프로 백업 댄서로 운이 좋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막 가수분들의 백업 댄서들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프렌즈라는 백업 댄서 팀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거의 최고의 팀이었죠. 그래서 저희 무용 단원들도 그때 저 나오는 네, 영상들을 요즘 찾아보는 그때 유튜브에 제가- 막 다시 뜨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수염도 없는 저를 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용수들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되게 잘 나갔었던. 그죠. 그 최정환하고 이정현, 뭐 엄정화, 코요태 뭐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막 추억의 영상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뒤에 항상 계시고 그러시겠네요. 그러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런 걸 하시다가 지금은 조금 다른 걸 하시잖아요. 네. 현대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쪽으로 좀 전향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게 애매한 게 네. 어떠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원래 그랬나 싶은데 하나를 파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 가수 뒤에서 춤을 추고 싶어서 백업 댄서가 된 게 아니라 춤이 좋아서 이제 하다 보니까 백업 댄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춤이 좋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무용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더 자유롭고 제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무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무용이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추고 싶은 음악, 안무를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롭죠. 백업 댄서 때는 안무가님이 주신 안무를 해야 되고 또 정해진 음악에 춤을 춰야 되는데 뭐 그게 싫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예대 무용과를 가긴 했는데 그 한국의 어떤 백업 댄서 생활이 저한테는 뭔가 자극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 뒤에서 좀 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막무가내로 미국만 가면 그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가 학생 비자 받으려고 갔어요. 그때 비자 받기가 어려워가지고 학교 생활을 너무 재밌게 해서 또 막상 가니까 재밌어지셨구나. 거기서 다 처음 배워. 저 무용을 전공해서 한게 대학교를 간 게 아니고. 아니라 그냥 방송 댄스 하면서 새벽에 남아서 이제 입시를 혼자 준비하고 진짜. 들어갔던 거라 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무용과를 간 거죠. 90년대 말에서 20년대 초니까 그때는 학원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백업 댄서를 하려고 해도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하고 싶습니다 하고 설거지부터 청소부터 해서 이렇게 눈 너머로 배우면서 쌓아야 되는 시기였어요. 요즘처럼 막 연습생 뭐 네, 이런 게 그런 아니고. 게 없죠. 근데 대학교를 갔는데 네. 클래스를 하잖아요. 수업을 하고 네. 선생님이 있다라는 그 구조를 처음 느꼈어요. 대학교 가서.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다 가르쳐 주는구나 이런 걸 처음 느껴서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무용, 발레, 뭐 현대 무용, 전통 이게 다 몸을 쓰는 거라
희한하게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방송 댄스와 무용을 계속 하시다가 네. 2007년 맞나요? 앰비기어스 댄스 팀을 창단하신 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때는 어떤 걸 하고 싶으셔서 이 팀을 또 창단을 하게 되셨는지. 그때는 거의 무용을 안 하고 있을 때였고 방송 댄스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서울여대 교수님이 네. 그냥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안무를 하라고 시키신 거예요. 음. 사실 제가 너무 하나도 모르는 분야라서 안무라는 건 네. 무용은 배워봤지만 사실 안무는 안 배워봤으니까 하면 되지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무를 그때 처음 안무라는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네. 배우고 추고 무대에서 보여주는 거에 집중했었고 그게 항상 목표였지 안무는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기회를 주셔서 그때 이제 그 학생들과 처음으로 안무를 하고 작업을 했는데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 그 시간이 기적 같아요. 그들하고 정말 하루에 옷을 몇 벌을 갈아입을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했거든요. 안무라는 걸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음에 바로 작품을 하나 더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볼레로라는 작품이었고 그게 이제 2008년도에 CJ 영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거예요. 그 작품이. 그래서 갑자기 안무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네. 연습 끝나고 이제 저희 지금 컴퍼니 대표님 집에 자는데 단어책을 폈는데 앰비기어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연히. 네. 네. A니까 네. 좀 빨리 나오죠. B도 아니고. 조금 봤는데 그 단어가 나왔는데 애매모호하다는 뜻이 제 상황하고도 맞는 것 같고 사실 그때 저희가 하는 춤이 사실은 현대무용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밖에서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지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그렇게 탄생한 앰비기어스 팀인데 그 뜻처럼 애매모호한 그리고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앰비기어스 댄스팀이 보여주시는 춤들이 진짜 뭔가 하나의 어떤 장르나 이런 걸로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처음 보시는 분은 이거 막춤인가?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러면은 그런 방향들을 좀 지향을 하게 되신 건가요? 어려운 얘기인데 처음 앰비기어스를 만들고 저도 이 단어가 이 우리 컴퍼니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네.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작품 같은 거 내면 단체에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애매모호하다는 뜻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좀 있어 보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했는데 어떤 단어라는 게 내가 20살 때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게 다르고 30살 때 같은 단어더라도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보는 시점, 관점에 따라서 어떤 한 가지의 어떤 것들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앰비기어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애매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보기엔 애매한 단체일 수도 있지만 저희 자체는 어떤 춤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질에 다가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이지만 그럴수록 밖에서 보면 애매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뭘까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춤에 대한 것을 많이 깊게 파다 보니까 좀 그렇게 표현이 되는. 저희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키치적이라는 말도 하고 막 다양하게 맞아요. 얘기하지만 네. 사실 저희는 연습만 해요. 모르겠어요. 무용 쪽에는 정말 진지하게 작품을 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술을 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연습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기본으로 깔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술을 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을 추기 위해서 지금 예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처음에는 이런 걸 이제 전면에 좀 자랑하기가 좀 그렇다라고 네. 하셨던 대표적인 작품들이 좀 있는데 네. 그 그렇죠. 얘기를 좀 이제 하고 싶은데요.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광고 타임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크리에이터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요즘사를 제작 지원해 주셨습니다. 도파민을 자극하는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여러분은 잠시라도 나를 자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찾으셨나요? 며칠 콘텐츠를 끊고 디톡스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매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는 조금은 덜 해로운 콘텐츠, 무해한 콘텐츠들로 일상을 채우려고 하는 편인데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사가 롱테이크 인터뷰와 팟캐스트를 선택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빠른 호흡으로 쉴 틈 없이 내달리는 콘텐츠보다는 비교적 자극이 적고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고 팟캐스트가 아주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빠르고 짧은 콘텐츠가 대세라고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숨쉴 틈이 필요하니까요. 요즘사처럼 마음에 오래 남는 콘텐츠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팟캐스트 크리에이터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스포티파이 포 크리에이터가 그 시작을 도와줄 거예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지금 바로 PC에서 스포티파이 포 크리에이터 앱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네, 그래서 앰비기어스의 어떤 시작을 좀 들어봤었는데요. 사실 이제 앰비기어스 댄스팀은 계속 이제 열심히 하고 계셨지만 좀 이게 대중적으로 크게 알려진 거는 아마도 이제 처음 얘기했던 그 이날치 팀과 협업했던 범 내려온다. 그 그쵸.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한국관광공사 영상이었는데 무슨 홍보 영상이 이렇게 힙하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그런 이슈가 됐었잖아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영상이었는데 3억 뷰가 나왔다. 3억 뷰라면 너무 엄청난 거잖아요. 좀 취미처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함께 하게 되셨었는지. 일단 음악 감독님 장영규 감독님하고 네. 2019년이었죠. 네네. 그해 다른 콜라보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또 연락이 오셔서 이날치라는 밴드를 하는데 공연이 잡혔는데 같이 해볼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해외 공연이랑 있어서 사실은 소화하기 조금 힘든 일정이었어요. 왜냐면 연습하고 음악이 11곡이었으니까 11곡을 안무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냥 뭐 그 베를린 공연 가서도 거기서도 이제 스튜디오 잡아서 안무도 하고 하면서 11곡을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짰나? 아, 진짜요? 그리고 공연을 같이 했었죠. 그 온스테이지 촬영을 연락이 오셔서 그럼 한 번 더 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찍었는데 그 영상이 이제 바이럴이 잘 되면서 네. 결국에 그 다음 연도에 그 관광공사에서 이제 하자 연락이 이렇게 온 얘기. 거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빌드업된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네. 그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네. 그때는 코로나라 사실 저희 공연이 거의 다 취소되고 이랬던 상황이라 그거라도 열심히 하자 해서 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잘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네. 평생 사람도 한 번씩 그런 운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 네. 또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일 맞아요. 때라 그걸 저희가 했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아니면 뭐 유튜브에 막 그런 영상들을 올리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그런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없더라고요. 다 거절했던 기억이 있고요. 진짜. 지금 너무 후회스럽기도 해요. 다시 이제 이 자리에 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왔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네. 세상에 이런 사람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 일을 고집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 되는 거 당연히 유명해지고 잘 되고 또 그럼 모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일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굳고 이제 많은 것들을 그래도 꽤 거절하고 이제 이렇게 이 자리에 와보니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프로젝트에서 조금 더 듣고 싶은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냥 익숙한 국내 어떤 문화재나 관광지나 이런 배경으로 처음 보는 비주얼로 그 의상부터 해가지고 춤 동작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독특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엄청난 이슈가 된 것 같고 그 의상들도 저거 어디서 사냐 막 이런 분들도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뭐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예요. 직접 네. 만들기도 하고 네. 저희 디자이너님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들기도 하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기본적인 그 메인 아이디어는 이제 제가 많이 내는 편이고 어떤 식으로 하자고 좀 얘기를 하셨어요?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바디 콘서트에 이런 정장이 있는데 물안경을 끼니까 네네. 부산 바다도 어울린다. 있고 하니까 뭐 재밌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 그 색동저고리 같은 옷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옷은 이제 저희가 이미 저희 작품 위에서 다 만들어진 옷이라서 그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색동으로 쫄쫄이를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관광공사랑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작업할 때. 네네. 그런데 이게 색동은 스판이 없어서 쫄쫄이를 만들기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비단이죠, 비단 같은 거. 네. 그래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샘플을 가져가서 천을 사서 그 동대문 밑에 커튼 하시는 아주머니분들 계세요. 이제 그분들한테 이렇게 그런 쉽게 만들 수 있는 옷들은 이렇게 샘플 드리고 만들어 주세요 하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쉽게 말씀은 하셨지만 현장이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되게 즉흥적으로 하신 게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안무 같은 경우는 커머셜이라고 하죠. 이런 가수나 이런 안무는 아까 춤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안무를 짜는 건 저한테 조금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예. 그 이유가 그쪽에 맞춰서 안무를 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한테 맞춰서 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는 트레이닝과 춤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어서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안무를 짜면 되는 일이라 그리고 그때는 이날치 음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공연할 때 안무를 다 해놔서 네네. 촬영은 힘들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방송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굳이 막 저희 안무를 잘 보여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제 저희가 놀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했고 왜냐면 바닥도 고르지 않고 이래서 그러니까요. 사실 원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니고 그냥 문화재 뭐 이런 거 앞에서 그죠. 하는 거였잖아요. 바닥도 공간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춤을 막 추게 그렇게 자유로운 곳은 아닌데 네. 무용수들하고 빨리빨리 이제 얘기해서 야 넌 저기서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도 힘들어요. 촬영이라는 게 하루에 그쵸. 한 지역에서 한 10군데 7군데 스팟을 돌아다니면서 찍어야 되니까 새벽 6시부터 막 해질 때까지 찍고 이랬어요. 진짜. 네. 그럼 컨디션 관리도 좀 힘들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또 투어로 한 3일 만에 3군데 찍고 오고 이래가지고 진짜. 힘들었죠. 방송 쪽이나 촬영 광고 쪽이나 이런데 촬영의 습성을 잘 알거든요. 무용수들을 막 100번, 200번씩 춤추게 하고 줄을 맞춰서 한 번 더 찍고 이런 습성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무용수들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안무 짜고 촬영을 해서 보내잖아요. 안무 영상을. 그때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고 이 안무는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으니 하면서 그 카메라 워크까지 같이 해서 드리고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춤을 잘 모르시니까 항상 군무만 막 몇백 번씩 찍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워크가 좀 들어간 영상을 보니까 그걸 또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각이 빨리 잡혀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2번 이상 못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제안을 하고 여기서는 에너지 있게 해주세요 하면 정확하게 에너지가 없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동선을 해주세요 하면 그런 지시가 있으면 오히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에너지라는 게 뭐지라는 질문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에너지는 이건데 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1박 2일 영상이었어요. 관광공사 마지막 편이. 네. 인천공항이었나? 네. 그때 이제 연예인분들하고 같이 김종민 형님하고 1박 2일 그 팀이랑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딱 찍고 그 감독님 얼굴이 너무 생각나요. 둘 다 정말 이제 끝났다. 우리 이제 안 보는구나. 그 안도의 마음. 그 정도로 서로 엄청 약간 이런 신경전들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협업을 할 때 나의 어떤 주관 이런 거를 좀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야 돼요. 나 이거 안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주장을 할 수 있죠.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둘 중 하나를 하거든요. 완전히 맞추거나 완전히 안 맞추거나. 어중간하게 맞추면 끌려가는 것 같은 마음도 들고 결과물도 저 스스로 조금 덜 만족스러워서 사실 마음은 맞추고 싶은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안 따라줘. 몸이 원하는 걸 저는 이제 무용가니까 네. 몸이 원하는 걸 이제 제가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술가 분들과 협업을 할 때 진짜 뭔가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디렉팅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큰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만 드리고 자율적으로 이제 맡겼을 때 훨씬 좋은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작업자들과의 신뢰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사실 결국 작업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결과물을 위해서 하는 작업들은 잘 안 나오기 쉽죠. 그 결과물 자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같이 뭔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해 이게 막 봅니다. 잘 돼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네. 그 지금 하고 있는 같이 한다라는 그 과정을 더 집중을 하시는 거군요. 그죠. 멋있는 춤을 추기보다는 땀을 많이 흘리는 걸 전 추구해요. 네. 그래, 아까 잠깐 얘기하셨던 콜드플레이 협업 그게 또 엄청 또 이슈였잖아요. 이 콜드플레이에서 우리 한국의 이 댄스 팀을 콜을 했어 이러면서 거의 기적이죠. 엄청난 이슈였는데 그럼 어떻게 또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메일하고 인스타 DM하고 뭐 이런 걸로 받았죠. 인스타 DM을 직접 오시던가요? 연락이? 직접 와서 저는 사실 저희가 인스타랑 그때 관리를 잘 안 할 때라서 DM도 늦게 보신 거 아니에요? 늦게 봤어요. 아 진짜? 메일도 사실 늦게 보고 그래서 주변에 음반 쪽 하시는 분들 장영규 감독님 통해서 또 저한테도 연락 오고 뭐 다양한 각도에서 연락이 왔었고 왜 이렇게 답이 없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해외 쪽 담당하시는 네. 기획자분이 계셔서 다행히 얘기해서 바로 줌 미팅 잡아서 미팅했죠. 거기서는 어떤 걸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크리스랑 첫 미팅 했는데 뭐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신나 있었어요. 그 관광공사 영상을 본 거죠? 맞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크리스가 본 거는 그 온스테이지 영상을 봤어요. 너무 반했구나 그걸 보고 이 팀에.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브라이언 이노라는 이제 음악 선생님께서 네. 이제 크리스에게 저희 온스테이지 영상을 추천해 진짜? 주셔서 그걸 보고 이제 저희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연락을 하신 거죠. 하여튼 줌 미팅 하고 크리스 분이 이제 열정이 있으신 분 같더라고요. 되게 신나하셨고 저희랑 이제 이렇게 미팅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빨리 해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그때는 당장 뭐 다음 주 올 수 있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가 있어야 가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 2주 있다가 네. 그 신곡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그쪽에서 했었고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이제 저희가 미국으로 갔죠. 그때 코로나 너무 심해가지고 그쵸. 그때가 2021년이더라고요. 그쯤이었나 봐요. 네. 2월 달인가 코를 정말 많이 찔렀습니다. 그러네 갈 때마다 이제 이게 검사하는. 미국에서는 네. 매일 왔어요 저희 숙소로 코를 찔러주시러. 진짜. 계속 확인하러. 하루에 한 번씩. 왜냐면 이제 뮤직비디오 찍을 때까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2주 정도 연습을 했거든요. 네. 매일 코 찌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연습하고 한국에서 찍으셨잖아요. 배경이 또 한국이었던. 뮤직비디오는 영상에서. 이제 미국에서 찍고 네. 이제 그쪽에서 하나 더 제안한 건 제가 너희만 나오는 영상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 돌아와서 또 자가격리 2주 하고 그 뒤로 찍었는데 그 자가격리 하는 때도 연락이 와서 브릿 어워드에 같이 해보면 어떠냐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어요. 진짜. 자가격리를 또 할 생각에. 자가격리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아마 그 홀로그램으로 그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그냥 갈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후회를 많이 하시네. 아니요 후회까지는 아니고 그런 선택지도 있었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콜드플레이한테도 주관 있게. 자가격리가 힘들긴 싫었던 했죠, 거 그게. 힘들었던 거죠. 맞아요. 2주를 그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근처에 맞아요. 그게 힘들죠, 진짜.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대중적인 인기를 보통은 얻으면 네. 약간 그런 쪽을 더 한다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물 들어오면 노젓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운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그런 거에 오히려 자제를 하시고 네. 그 앰비규어스 팀만의 어떤 행보를 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 계속 해오시던 그런 작품들 그것도 꾸준히 하시고 최근에 지금 바디 콘서트? 라는 대표작을 또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그죠. 네. 이제 15주년 돼가지고 그 그러니까.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지. 거의 국내에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용 작품이 15년 동안 꾸준히 공연하는 건 네네. 2010년에 초연. 제가 15살 더 어릴 때 이 안무를 짜서 그때가 28인가 7인데 네네. 온 세상의 댄서보다 네. 제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작품 짰는데 네. 그때 열정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2년 전에 그걸 프랑스에서 춤추다가 아킬레스가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럼 계속 갖고 계시는 거네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한 1년 반 걸렸죠. 저는. 근데 이제 작품은 계속 하니까 그 정도로 힘든 작품이고 지금도 15년째 됐는데도 쉬는 날까지 가서 연습하고 있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어려운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시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순수 저희 작품으로는 그 작품이 이제 저희의 밥벌이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작품이고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메인 요리 같은 메인 거죠. 요리. 예. 근데 사실은 다른 작품들도 너무 좋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대중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좀 편하고 레파토리화 된 작품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프랑스 투어 공연 이제 다니고 지역으로 공연을 많이 다녀요. 네. 오랜만에 이제 서울에서 이번에. 크게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담긴 작품이에요? 춤이라는 네. 거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앰비규어스가 장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죠. 그냥 앰비규어스의 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떤 스토리는 오셔서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각자가 만들어갈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감각적인 어떤 춤들이 굉장히 1시간 1시간 넘게. 거의 70분? 네. 무용수들 미친 듯이 춤을 추는 작품인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과연 사실 그렇잖아요. 무용 작품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사실 없죠. 대부분 안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고 한 번쯤 보러 간다면 이 작품을 꼭 보러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네네.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11월에 프랑스 투어를 갔는데 파리 이제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네. 극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공연을 한 4회 정도 했었는데 일단 프랑스 문화적으로 공연 문화가 너무 발전해서 거의 객석은 꽉 차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의상을 담당하시던 선생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옷들을 좀 세탁도 해주시고 수선도 해주시고. 근데 그분이 공연 끝나고 저희를 찾아왔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너희 옷 왜 이렇게 다 찢어졌어? 이 안에가 뭐라고 다 찢어져 있어서 그걸 다 고쳐주시고 끝나고 와서 야, 왜 옷이 그렇게 찢어졌는지 너무 잘 알겠다. 그러고는 자기가 여기서 20년인가 30년을 근무를 했는데 나는 이런 작품 처음 본다. 어떻게 이런 작품이 있을 수 있냐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프랑스에서 공연을 많이 하는 극장에서 20년 동안 무용을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근데도 이런 작품 처음 봤다고 하는 그 작품을 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보면 네. 얼마나 재밌을까. 이 재밌는 현상은 네. 아주 어린 아이, 뭐 초등학생, 네. 그다음에 그 부모님, 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셋이 같이 와도 3대가. 다 재밌게 볼 수 있다는 진짜? 게 이제 이 작품이 도대체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됐길래 애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까지 좋아할 수 있을까? 이게 왜냐면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떤 에너지고 감각이기 때문에 각자가 사실 우리 다 심장이 뛰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느낌일까? 아, 나도 저런 에너지가 있었지. 어르신들은. 또 젊은 사람들은 와, 나 뭔가 같이 하고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애들은 그냥 눈이 땡그레져서 보고. 이제 15년 됐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오래 가면 한 15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이제 저는 못 하겠지만 지금 이번 공연이 캐스팅이 3개의 캐스팅이라 뉴 제네레이션도 네, 있고 네. 또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직접 무대에도 오르세요, 이번에도?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넘게 계속. 저 정말 이제 뒤에서 앉으시고. 프랑스에서는 2번만 출연을 했는데 네. 아 정말 욕이 나와요. 진짜. 욕이 나오는데도 그 막 바깥으로 나가면 욕이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체력을 더 유지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려고 스트레치를 하고 막 하면서도 욕을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치만 살면서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욕이 나올 정도로 힘든 작품을 나의 업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꽤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5년을 했고 앞으로도 쭉 할 건데 제가 출연할 수 있는 건 거의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진짜요? 사실은 2년 전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아킬레스가 공연 중에 끊어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다시 재활을 하고 더 관리를 해서
그걸 복수한다고 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왕 하는 거면 더 잘하고 싶고, 이게 많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애정만으로 무대에 올라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안 그러고 싶고, 올라간다면 전보다 더 나은 저로 올라가고 싶은 욕심 계속 있어서 진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조금 실험적인 작품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언어학이라는 작품도 있었고, 뭐 일반인들이 참여한 작품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계속 이 춤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좀 던지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예,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왜 춤을 추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춤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춤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신선하게 보이거나 조금 더 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저희 주변에는 수많은 춤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방송 댄스, 힙합, 다양한 춤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장르성을 품은 춤들이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본질적인 춤. 춤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춤이라서 보여주기 위한 춤은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공연 같은 경우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추는 게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 추는 거죠. 언어를 대변하는 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움직임이라는 게 무엇이고, 리듬이라는 게 뭐고,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 게 재밌고,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로 작업을 해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어떤 언어의 체계 안에서 존재하잖아요. 네. 그 체계를 사용해서 나를 표현한단 말이죠. 말로써. 네. 말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죠. 그 배에서 이제 숨을 쉬어서 이렇게 호흡과 함께 나오고, 그게 결국 머리에 어떤 생각으로 하여금 내 신체를 이용해서 말이라는 걸 내뱉는 거란 말이죠. 말이라는 건 그래요. 네. 근데 언어라는 거는, 내 몸의 언어라는 거는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걸 느끼고 있고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이해하는 거가 몸의 언어예요. 그냥 제가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몸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일 아프리카를 갔어요. 저랑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는 소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 한국 사람하고 하는 소통보다 훨씬 더 진실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만 하지,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몸의 언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온몸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거. 쓸데없는 말이 좀 없어지고 사사로운 감정들도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였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춤을 추다 보니까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춤을 계속 추시면서 계속 내가 춤을 추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렇게 오래 추셨는데도 아직도 계속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일부는 찾으셨을지 않았을까 어떤 답을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춤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사회 하나의 일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추는 이유도 있고, 또 이왕 먹고 살 거면 좀 잘 살기 위해서 추는 이유도 있겠죠. 네. 그걸 배제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어떤 중심은 내가 왜 이렇게 춤을 열심히 좋아해서 추지라는 질문이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운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는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곤욕 같은 부분도 있어서, 근데도 긴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계속 하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게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곤욕스럽지만 어쨌든 내가 좋아하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좋지? 이렇게 힘든데도 나는 왜 계속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찾는 과정이 아닐까. 뭐가 힘들까요? 춤을 매일 추면서 어떤 게 제일 힘들까요? 한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매일 만약에 운동을 저도 하는데 해보면 내 머릿속에 원하는 대로 어떤 동작이 안 나오거나, 왜냐면 내 근육은 아직 약하고 근육에 뭐 힘이 없다거나
유연성이 없어서 그럴 때 힘들겠죠? 그럼 그게 다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뭐가 힘들까요? 그 다음에 또 욕심이 나겠죠? 내가 네. 또 그거는 잘 됐으니까 그러면 또 다음 스텝을 또 생각할 텐데. 그게 10년 동안 계속해서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는 그냥 생활 그죠, 체육으로 그죠. 하고 싶지만 그게 만약에 나의 인생을 건 어떤 일이다라고 하면은 계속 욕심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좋은 것 같아요. 뭔가를 좋아하는 일들은 좀 그런 걸 동반하잖아요. 욕심.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면 이제 저처럼 매일 하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도. 그냥 루틴처럼. 어떤 실험 같기도 해요. 내가 계속 나갈 수 있을까? 내가 계속 어떤 하나의 실험 같기도 하고 어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어제 쉬는 날이긴 했지만 가서 이제 몸을 풀었는데 연습실이 너무 추웠어요. 근데 여하튼 뛰고 해서 몸을 딱 푸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몸 풀기가 한 40분 정도 되는데 그 40분째 때 기분이 정말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컨디션이 너무 좋았는데 몸풀기 끝날 때는 몸풀기가 끝나면 춤을 춰야 되는데 이제 너무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연습을 했는데 너무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몸 하나, 내 마음 하나를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고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실험 같아요. 계속 루틴을 하면 할수록 그런 실험들 안에서 이제 뭔가 발견하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글 쓰는 것도 글을 많이 안 써봤으면 글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도 저 작가처럼 잘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들어보면 그 엄청난 글을 쓰고 책을 썼던 작가님들도 매일 새로 쓸 때마다 힘들다, 매일 쓸 때마다 안 써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스토리가 지금 떠오르거든요.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20년을 했는데 그 정도면은 이제 그냥 쉽게 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매일 또 나와의 싸움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 약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편안하고 아늑한 길. 하나는 고되고 괴로운 길. 네. 그거 어디로 가실 거예요? 보통은 편안하고 아늑한 길로 가려고 하겠죠. 저는 무조건 힘든 길로 가려고 노력해요. 진짜. 네. 왜냐면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재미없을 거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힘드냐 안 힘드냐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 얼마나 이게 재밌고 즐거울 거냐라고 했을 때 편한 건 한 가지 감정. 그냥 편안하다, 좋다. 그게 뭔가 재미없다라는 느낌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한다는 그 바디 콘서트 예술의 전당 공연의 취지를 보면 무용계에 아니면 공연 계통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건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도전이에요. 왜냐면 무용에서는 대부분 많으면 4회 공연을 해요. 네. 근데 저희 15회를 공연을 하거든요. 근데 4회 공연을 하더라도 예술 전당 같은 곳에서 하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 대부분 국립단체,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개 개인 단체가 15회를 예술 전당에서 지원금 하나도 없이 올린다는 건 그쵸.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미쳤나라고 한다. 네. 응원을 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한테 선택이라는 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도 편안함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운 길들 힘든 길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재밌고 그게 훨씬 더 창의적이고 상상력 넘치는 일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아주 그냥 매일 그 똥줄 타는 똥줄 기분. 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매일 연습실에 가서 연습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 기분이 너무 뭐라 짜릿해요. 그러죠? 몸에 이제 감각들로 이제 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네. 약간 뭐 영감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영감이라는 게 뭐 순간의 아이디어겠죠. 근데 문제는 영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영감이 됐든 그걸 어떻게 추구하고 행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컵이라는 영감이 생겼으면 좋은 아이디어 같아 하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1시간 만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한 달 동안 막 했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걸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걸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 합니다. 그냥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게 모두가 이게 틀렸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사실은 작업의 재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고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뭐 동작 하나 짰으면 정말 구리더라도 진짜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느낄 때 이게 진짜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오는 것 자체가 되려 이게 맞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 때문에 더 확신이 들어요. 이게 진짜? 맞나 보다. 내가 선택한 게 정확하게 모두에게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도 재밌고 그 순간에 내가 이걸 믿고 가는 일도 재밌고 결국에 답은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선택하고 그게 옳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대신 이제 올바른 태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고집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남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좀 피해야죠. 올바른 태도는 어떤 걸까요?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그냥 그 상황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게 되는 거. 힘들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럴 때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집에 있다가 이런 튀어나온 데 쾅 찍으면 어때요? 네. 엄청 아프잖아요. 아프죠. 확 아프면서 기분이 확 안 짜증나죠. 좋아지죠. 네. 그럴 때 살아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올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이건 쪄서 아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감각들이 여기 확 몰입되면서 그 고통이라는 걸 저에게 주는 건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아프네.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가 있지. 이게 언제까지 더 아플까? 이런 걸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로 제가 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파 막 어쩌다 막 누가 여기 이걸 놨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게 올바로 판단하기 어려워지죠. 그게 정말 아픈데 이게 왜 여기 있었을까? 이걸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누가 여기에 놨어 하는 순간 이제 올바로 판단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도사님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명상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약간 네. 이렇게 그냥 현상일 뿐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명상이나 이런 건 하진 않았지만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얻은 어떤 지식 같은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그냥 너무 그 인생 자체가 네. 그러니까 남들이 너 그런 거 안 돼라고 하는 거를 더 그거에 대해 자극받고 나는 그러면 이거를 될 때까지 할 거야. 되게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엔 나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채널이 이제 나다움을 찾는 사람들의 얘기를 담고 있고 그런 방법들을 좀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남들이 하는 얘기들. 그렇게 하면 망해. 네. 그럼 안 될 거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이런 말들에 계속 흔들리고 주춤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 싶었어요. 인생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마 그런 거에 좀 덜 흔들릴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적 동물이라 네. 눈치도 많이 보고 그렇죠. 저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한국의 정서 상은 더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외국 같은 데 가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입고 싶은 옷 입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약간 튀게 입으세요? 아니요. 저 지금 엄청 평범하게 하고 오긴 그런가요? 했는데 외국 가서 튀게 입는다기보다 입고 싶은 옷. 입고 싶은 그러니까 옷. 그 단어가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튄다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에 튀는 건 없어요. 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근데 그거를 튄다라고 하는 순간 그렇죠. 나는 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누군가 눈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왜 이렇게 튀어? 관종이야? 막 이런. 그 한국에 살면서 그런 저도 모르는 억압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잠깐 모자 벗어보면 네. 머리가 반반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한쪽은 밀려 있고 한쪽은 있네요. 제가 이 머리를 26살인가에 처음 잘랐어요. 아, 진짜요? 네. 이걸 자를 수 있는 이유는 제가 1년 내내 모자를 쓰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모자를 별로 안 쓰는 사람이었다면 난 이 도전을 못 했을 거예요. 모자 쓰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방법을 찾은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작업들도 대부분은 저도 모르는 이 사회 속에서의 억압들을 표출하고 있어요.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사회에 안 살았 이런 걸 안 느꼈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작품을 통해서 이제 조금 해소하는 느낌 좀 있고, 네. 선글라스를 쓰거나 말도 안 되는 옷들을 입거나 그런 게 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실생활에서 못하니까 작업을 통해서 이제 좀 뿜어내는 게 표출하는 게 좀 있고,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다울 수 있는 거는 진짜 나답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셔야 돼요. 누구는 남한테 맞춰서 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나답고 싶다라는 거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걸 평생 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고,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일 자체를 우리 요즘은 잘 안 한다고 보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그런 질문들 하면 사실 진지해지고 괴롭고 우울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만큼 살면서 재밌는 일이 없거든요. 나 짜장면 너무 좋아 해서 막 사람들 앞에 짜장면 먹어서 맛있게, 다음날 나 짬뽕 너무 좋아 뭐 하면 주대 없이 왜 저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감정이란 게 언제든지 그렇게 바뀌는 바뀔 수 거거든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회 곳곳에서 억압받고 있어요.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거가 자기도 모르게 되게 어릴 때부터 좀 교육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열심히 매일 연습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나를 좀 인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못남도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부족한 것도 인정할 줄,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밖에 사람들 시선 생각하면 너무 괴롭죠. 그냥 나를 인정하고 나는 그냥 원래 이런 인간이야. 제가 어떤 작품에서, 제 작품인데 네. 하나 이제 발견한 게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제가 너무 싫거든요. 진짜요? 뭐 좋은 점도 있겠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싫은 점이 더 많아요. 냉정하게. 근데 다들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많긴 하죠. 그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저질스러울 정도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근데 그걸 느끼는 걸 너무 두려워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알고 행동했을 때 나다울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됐더라도,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럽더라도 그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걸 인지하면 당당해질 수 있죠. 어떤 작품을 제가 하면서 그런 걸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그 미스테이크라는 작품인데, 네. 머리에 검은 봉다리를 쓰고 미친 듯이 움직이는 작품이에요. 검은 봉다리를 여기까지 다 쓰고요? 묶고 그러면 숨이 안 쉬잖아요. 숨이 안 쉬어지고 땀이 봉다리 밑으로 줄줄 흐르고, 막 잘못하면 기절할 수도 있어서 네. 춤추다가 실수로 자기 찢어버리기도 해요. 그냥 무의식으로. 연습을 많이 본능이네, 해야 되는데, 그럼.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마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싫은 부분, 아니면은 부끄러운 부분,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그 마음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괴로워. 그래서 그 작품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막상 그 작품에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마음보다 훨씬 더 내 생명을 중요시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는 이유도 생각이 많을 때 뛰는데, 진짜 힘들어지는 순간이 딱 오는 순간 생각이 맑아져요. 숨에 집중하게 되고 나한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잡념이 순간들. 없어지고. 네. 본 얘기가 더 이 얘기. 나다울 수 있는 거 다양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나다운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가족이 생겨서 가족하고 가긴 하는데, 원래 휴가 가는 걸 좋아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요. 도시, 아는 사람 없는데. 그걸 거기서 관광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집 같은 데 있고 혼자 있어요. 혼자 편의점에서 밥 먹고 좀 걷고 혼자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 드는 생각,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보잘것없는지를 알게 돼요. 왜냐면 이 도시에 대해서 모르고 아는 것도 없고 또 모르면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관광도 안 하고 그냥 걷고 찾아보거나 그러지도 않는구나. 그런 시간을 보내면 온전히 나한테 좀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즐거움, 행복이라는 게 그렇게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걸 별로 추구하지도 않고 그냥 저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궁금해하고 또 그거를 춤이랑 같이 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도 외롭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외로운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나에게 생각할 시간 주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외로울 때 할 수 있는 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질문도 많이 하고 그게 우울해진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자주 안 느껴봐서 그렇지 되려 그 우울함을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더 좋은 질문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외로움 하여튼 많이 느끼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 오늘 걸어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너무 좋았어요.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어왔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외로움도 좋고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변의 환경들을 조종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연습실을 매일 출근하잖아요. 네. 매일 출근길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려면은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고 다양하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맨날 보던 건물인데 야 이게 이렇게 높았나? 그 이런 것들이 작은 질문이잖아요. 그게 오늘 하루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막혀? 무슨 일이지?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출근하기 싫어의 하나의 감정에 매일 잡혀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이 길을 새롭게 느끼는 거죠. 버스에 사람이 많네. 오늘 앉을 자리 있네. 땡 잡았네. 뭐 이런 거. 저도 오면서 지하철로 가는 게 빨랐을까, 걷는 게 빨랐을까,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런 게 많아지면 나한테 할 수 있는 질문들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나에게 맨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 순간 환경에 따라서 나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 나 술 먹고 이렇게 개가 되는 사람이었어?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알아가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런 환경들을 스스로 만들어야지 주변에서 말들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예요. 근데 배고프면 뭐든 맛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배고픈 상황으로 계속 만들면 나는 매일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이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배가 고프면 편의점에 삼각김밥도 맛있고 배가 부르면 뷔페를 가도 맛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상황을 내가 계속 만들면 만들수록 음식들이 다 맛있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환경을 잘 해보면 어떨까. 환경에 자기가 영향을 받기보다는 내가 환경을 좀 만들어라. 그죠. 결국 자기의 주인 자기잖아요. 주변이 아니잖아요. 그 의식을 잘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네. 다른 인터뷰 보니까 꿈이 많다, 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꿈이 많으신지. 엄청 많죠. 어떤 꿈들이 있으세요? 뭐 로또도 한번 되고 싶고. 전 국민이 원하는 거. 그죠. 공통꿈. 일단 춤을 추니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다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춤을 많이 보러 다녔으면 좋겠고. 하나 좀 명확한 목표는 네. 한국 K-팝 미디어나 하여튼 많이 발전했잖아요. 네. 문화적으로. 근데 순수 예술 분야는 많이 조금 저는 덜 발전했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순수 예술 쪽이 나라의 코어거든요. 문화의 코어. 그래서 요것만 발전하면 우리나라 진짜 최고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네, 그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현대무용 공연을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나라 사람들이야. 되면. 그런 나라가 되면 저는 무조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무용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볼 줄 아는 문화라는 거는
엄청난 문화적으로 큰 힘이에요. 재밌는 걸 만들어내고 재밌는 걸 쫓는 것도 큰 힘이지만 그 반대로 정말 재미없어도 그걸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다라는 거는 되려 무게감을 가져가는 거죠. 이제 저희 해외 공연 갈 경우는 네. 관객 걱정을 하지 않아요. 아,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네. 이게 저희를 알아서가 아니에요. 네. 그들은 자기네 동네에 그게 지역이라도 우리 극장에 공연이 무용 공연이 왔어? 그럼 당연히 보러 가야지. 그게 무슨 몰라도. 작품이든 보고 즐기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재미없어도 그냥 즐겨요. 일상이구나. 네. 작년 프랑스 어디 시골 갔는데 거의 다 노인이셨어요. 정말 다 이걸 짚고 오시더라고. 거기서 어떤 공연 하신 거예요? 바디 콘서트 꽉 찼어요. 객석도 꽉 차고 그 동네 걸어다니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저녁에 공연할 땐 극장 꽉 차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죠. 감동이다 진짜. 근데 저도 지방 가잖아요. 네. 한국도 꽤 많이 와요. 생각보다. 서울에서 덜 오는 거지.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에 훨씬 더 공연을 많이 보러 오시는데 문제는 저희나 이런 순수예술이 공연을 갈 일이 많이 없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럼 그런 것들을 좀 부흥시키고 싶다 이런 꿈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나라에도 도움되고 저희한테 도움되잖아요. 관계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올해 이제 신년이잖아요. 올해 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그 15주년 기념 공연 이게 있고 끝나고 바로 이제 프랑스랑 스위스 투어를 가고 그리고 뭐 쭉 있는 것 같은데 하나 팁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 영국에서 했던 신작이 있어요. 네. 아직 한국에서는 하진 않았는데 그 작품을 올해 이제 한국에서 해볼까 하고 있어서 그 작품 제목이 뭐예요? 벨트.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어떤 작품인데 오시면 1시간 동안 세뇌당하는 기분의 춤을 볼 수가 있어요. 멈추지 않고. 그거 정말 힘든 작품인데 어떤 인류의 역사를 보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 감각의 역사. 그러니까 원시인들의 그 소통 방법, 미래의 어떤 소통 방법의 어떤 그 리듬들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쭉 달려가서 그냥 춤만 보는 건데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공연 계획들 올해 네. 있으시고 네. 또 이제 곧 하시는 그 바디 콘서트도 잘 되시길 바라면서 근데 항상 제일 인기가 있는 공연이었다고 하셨으니까 다 좋아하는 작품. 보러 오시면 무조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작품.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바라는 거는 다른 작품도 그런데요. 이 작품을 2번, 3번 이상 봤을 때 더 재밌어진다는 거. 이게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서 보통은 뮤지컬이나 이런 거는 스토리를 이해해버리면 그쵸, 이야기는 끝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새로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고 보면 사실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것보다 2번째, 3번째 보면 더 신기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재밌다라는 게 신기한 느낌이 들 거예요. N차 관람하시라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물로 티켓을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초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초대를 해야죠. 네, 오늘 들으시면서 김보람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나 아니면 또 나다운 길을 찾아갈 때 또 고민되는 것들 그런 것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바디 콘서트에 초대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김보람 감독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고요. 요즘사의 지속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고요. 감독님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